오늘 뉴욕 일원이 대비 영향권에 들면서 오전부터 강한 바람과 폭우가 잇따랐습니다. 뉴저지 17개 카운티에는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지고 해안 지역에는 풍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 일자가 또다시 크게 후퇴했고 가족 이민도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지난 13일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당시 경찰 보디캠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건물 지붕에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말을 무시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 등 부실 경호 정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대선 후보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중차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플랫폼의 공기 독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을 위해 출퇴근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일원이 대비 영향권에 들면서 오전부터 시속 50마일에 육박하는 강한 바람과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저지 17개 카운티에는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지고 해안 지역에는 풍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주는 5,000명이 넘는 공무원과 주 방위군을 동원해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풍 데비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최대 풍속 50마일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낮 동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강풍으로 오래된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변압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일대가 정전되고 출근길 차량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롱아일랜드 해안 지역에는 파랑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강풍에 대비해 뉴욕 일원 모든 교량에 빈 트럭의 통행을 금지하고 지하철과 통근 열차의 운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 위협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뉴욕주 대부분의 지역과 뉴저지주 17개 카운티에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인치 내외의 폭우가 쏟아졌고 최고 6인치에 달하는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이미 며칠째 비가 내린 뒤여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대비 진로를 주시하고 있다며 뉴욕주 전역에 5,500명이 넘는 공무원과 100여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비는 내일 오전 뉴욕을 벗어나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올 들어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9월 중 영주권 문호는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 일자가 또다시 크게 후퇴했고 가족 이민도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21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역시 2021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한 달 후퇴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기존과 같은 문호를 유지했습니다. 3순위 숙련직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3년 2월 1일, 비숙련직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1년 1월 8일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문호는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3년 3월 15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3년 3월 22일입니다.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도 발급 일자와 접수 가능 일자가 기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와 5순위 투자 이민은 발급 일자와 접수 가능 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 이민 문호 역시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 발급 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7년 9월 1일입니다. 가족 이민 2A 순위의 경우 발급 일자는 2021년 11월 15일, 접수 가능 일자는 2024년 6월 15일입니다.
가족 이민 이비순위와 3순위, 4순위 문호도 일제히 8월 문호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달 13일 벌어진 총격 사건의 바로 직전과 직후 상황을 보여주는 경찰 보디캠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유 세장 주변에 배치됐던 한 경찰관이 비밀 경호국이 건물 지붕에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말을 무시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 등 부실 경호 정황이 영상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타운십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영상을 입수,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전후 경호 당국 사이에서 벌어진 적나라한 혼선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경찰관은 총격 용의자가 트럼프를 향해 총탄을 발사한 직후 나는 지난 화요일에 그들에게 저 위에 사람들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이 시도되기 이미 나흘 전에 저격범이 총을 겨누기 위해 올라간 건물 지붕에 경호 인력을 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힐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인물을 포착했다가 종적을 놓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찰과 SS는 총격 62분 전 일찌감치 크룩스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고서도 행적을 놓쳐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10분 뒤 총격이 발생한 건물에 도착한 경찰관은 난 너희들이 옥상에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지붕에 없었던 거냐며 당황해야 하는 장면도 영상에 찍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영상 중에는 트럼프가 유세 중인 연단으로부터 불과 135m 떨어진 창고 건물 지붕에 올라가 AR-15 계열 반자동 소총을 든 크룩스를 발견한 경찰관이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크룩스는 연단을 향해 총탄을 쏘아대기 시작했고 다행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를 다치는 경상에 그쳤으나 유세에 참석한 시민 3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저격범인 크룩스는 이후 경호팀 저격수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대선 후보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초박빙 구도인 대선 판세를 크게 흔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예측 불가능한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중차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ABC 뉴스 주간으로 열리는 90분간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토론 개최 장소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BC 뉴스 앵커 데이비드 뮤어와 린지 데이비스가 토론 진행을 맡으며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TV 토론과 마찬가지로 청중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리스 트럼프 TV 토론은 해리스 등판 이후 초접전 구도로 세 판이 짜인 미 대선 구도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선수 교체 후 처음으로 이뤄질 두 사람의 맞짱 토론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미 예측 불가능한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중차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짚었고 CNN 방송은 두 사람의 토론이 비범한 대선 캠페인의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자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후보 교체에 따른 대선 전략 조정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뚫린 국경과 범죄에 대한 유약한 정책 등을 지적하는 기존의 선거 기조를 동일하게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가 대선에서 지면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각자는 자유와 공감, 법치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혼돈과 공포, 증오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존립이 걸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플랫폼의 공기 독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도를 조사한 연구원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먼지를 청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출퇴근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뉴욕대 연구진들이 7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전철 플랫폼의 평균 공기질은
환경보호청이 안전하다고 규정하는 오염 노출 기준의 4배, WHO가 정한 노출 가이드라인의 9배에 달하는 오염 농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쌓인 먼지와 열차의 브레이크 작동, 바퀴와 레일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 금속 입자로 인한 것인데, 열차가 역에 도착하면서 바닥에 쌓여있던 먼지 및 미세 금속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리며 승객들이 이를 흡입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전철역은 1라인 168 스트릿역과 181 스트릿역, 5라인 볼링그린역, B라인 브로드웨이 라파에트 스트릿역과 하이 스트릿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지하에 위치한 전철 플랫폼은 환기가 되지 않아 오염 물질이 축적된다며,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폐와 혈류로 유입되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 운용 문제로 전 노선에 대한 운항 스케줄을 긴급 변경했습니다. 짧게는 2시간 40분부터 길게는 12시간 25분까지 지연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어제 자사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9일부터 13일까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나리타, 방콕 등 5개 노선의 운항 스케줄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 노선의 경우는 항공편, 일자에 따라 출 도착 일정이 짧게는 2시간 40분부터 길게는 12시간 25분까지 지연됩니다. 이번 스케줄 변경 사유를 항공기 연결 지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변경 스케줄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보잉 787-9 드림라이너 5대를 5개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하고 있어 엔진 및 기체 정비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운항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8일에도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방콕 노선이 결항되면서 인천발 LA 노선 출발이 4시간가량 지연됐으며 LA발 항공편도 3시간 30분가량 지연 출발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정비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6월 롤스로이스로부터 예비 엔진을 구매했으며 올해 안으로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항공권 날짜 변경 또는 전액 환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짜 변경은 기존 일정 기준으로 7일 이내 항공편 중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료로 변경해주며 환불 역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40대 여성이 수화물 이동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은 공항 직원이 아니라며 어떻게 이곳에 들어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소방대의 레리 랭포드 대변인은 어제 오전 7시 45분 공항에서 수화물 이동 벨트에 사람이 끼어 있다는 전화가 걸려와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여성이 일반용이 아닌 별도의 수화물실 안에 이동용 벨트에 얽힌 채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화물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며 구조대에 따르면 사망자는 40세쯤 된 여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연방노동부의 스캇 앨런 대변인은 노동부 산업보건안전국 직원 1명이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숨진 여성은 공항 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성이 어떻게 그 수화물실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랭포드 대변인은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말하지 않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문제의 여성이 경찰이 갔을 때 이미 의식과 반응이 없었다며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이 처음 발견된 것은 새벽 2시 27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대는 왜 5시간이 지나서야 소방대에 연락이 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공보팀은 왜 그런 신고 지연이 일어났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연회비를 인상한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코가 이번엔 멤버십 무임승차 단속에 나섭니다. 코스코는 오늘 온라인 성명을 통해 향후 몇 달 동안 매장 입구에 멤버십 스캔 장치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모든 회원들은 입장 전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캐너에 대고 실물 또는 디지털 멤버십 카드를 스캔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스코는 회원카드에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지만 회원 카운터를 방문해 사진을 찍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회원인 경우 회원카드 소지자와 동행해야 매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코스코가 올해 초 일부 매장에 시험 도입한 멤버십 확인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코스코는 직원에게 일일이 확인받는 대신 매장 입구에 설치된 기계를 통해 멤버십 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앞서 셀프 계산대에선 지난해부터 회원 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스코는 지난해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과 가격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스코는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에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연회비를 $60에서 $65로 인상했습니다. 인상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코스코 수익의 대부분은 연회비에서 발생합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8% 증가한 $46억 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CJ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맨해튼 문화원 청사에서 영화 상영회 스토리업 쇼츠인 뉴욕을 열고 한국 우수 단편 영화를 소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 수상작인 유종석 감독의 새벽 2시에 불을 붙여를 시작으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인 윤도영 감독의 도축, 그리고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부문 초청작인 임유리 감독의 메아리 등 3편이 상영됩니다. 상영회 후 메아리의 임유리 감독이 참석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영회는 무료이며 예약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7일 수개월에 걸친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정된 신청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올해 펩사 양식 제공이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26학년도 펩사 양식은 기존 공개되던 10월 1일이 아닌 12월 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신 교육부는 12월 펩사 양식을 전체 공개하기 이전에 10월부터 일부 학생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펩사 양식을 공개해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출시를 위해 시스템 오류를 식별, 해결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종합해 신청서 사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지난달 기준으로 집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2024 학년도에 뉴욕시 공립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총 9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해 등록한 학생 수 90만 6천 명 대비 6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등록 학생 수에 따라 주 정부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등록 학생 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인구 통계적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뉴욕시 학생의 구성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학생은 전체의 19.5%를, 아시안 학생은 18.7%를 차지해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 42분 브롱스 170 스트리트와 칼리지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303 런드로맷에 들어선 한 남성은 업소 안에 있던 두 남성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빨래방 내에 있던 두 남성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한 남성은 몸통과 등, 다리 등에 공격을 받았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47세의 또 다른 남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빨래방 바깥 문 앞에서 정육용 칼 2개를 발견했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키 5피트 8인치, 체중 140파운드가량으로 녹색과 검정 상의, 검정 바지, 검정과 흰색이 섞인 신발을 착용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사고가 난 빨래방은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폭풍이 물러가고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맑은 가운데 80도 초반의 낮 최고 기온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